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장 브랜드 관리를 위한 시장 전략 수립 거의 다 했는데 마지막에 조금 약간 남겨놓고 끝났었죠. 오늘 그 부분 마저 다 하고 4장 할 예정입니다. 28명. 음. 서른 명. 자, 지난번에 중간고사는 안 본다는 얘기 했었던 것 같고, 깜지도 요번 학기까지는 계속 유효하게 할 거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기말고사가 중간고사를 안 보면 기말고사의 배점이 70%가 돼서 기말고사의 부담, 그게 이제 점수를 좌우하는 부담이 된다까지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이 과목에서는 아니었고, 다른 과목에서 학생이 어떤 그 의견을 냈었어. 그게 뭐냐면 기말고사의 점수 반영이 너무 크니까 그 위험을 좀 줄이기 위해서 리포트를 하나를 더 내주시면 어떠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말고사가 뭐 70% 정도의 배점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줄여서 뭐 예를 들어서 기말고사는 50% 그리고 리포트를 한 20% 정도 차지하는 리포트를 내주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물론 원래 점수에 어, 리포트 20점은 별도로 있는 거고 그건 별도고 그 기말고사에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또 다른 리포트 20점짜리 그러니까 20%짜리 리포트를 내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어저께 과목에서 이거를 학생들한테 물어봤어. 투표를 해봤거든. 그랬는데 찬반이 많더라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학생들이 과반이 그렇게 의견이 나와가지고 그냥 기말고사를 70%로 가져가는 걸로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썩 반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그 리포트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는 리포트가 이제 20점 만점이란 말이야. 뭐 물론 한 번 냈을 때, 두 번 내면 뭐 점수가 나눠지겠지만 근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그 리포트의 점수는 그 폭이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아. 그러니까 뭐 20점 만점이다. 그러면은 어지간하게 해서 제출하면 뭐 보통 한 15점 이상 그리고 뭐 한 17점, 19점, 20점 뭐 이런 식으로 매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못한 사람하고 잘한 사람의 차이가 한 5점 정도밖에 나지 않게 해. 왜 그러냐면 뭐 리포트 열심히 한 사람들은 상당히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제 개인에 따라서는 리포트를 잘 못 쓰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편집을 상당히 잘하고 그래서 더 좋은 점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큰 차이를 별로 보이지는 않는데, 만약에 기말고사의 일부를 대체할 리포트를 내주게 되면 그 리포트의 채점은 그렇게 뭐야, 다 좋은 쪽으로 점수를 매길 수는 없거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면 누구는 뭐 100점 맞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는 3, 40점 맞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리포트의 점수를 그렇게 매겨야 된단 말이야. 이제 그런 걸 전제로 해서 리포트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 2번 보는 거나 별 차이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그냥 기말고사를 봅시다. 기말고사만 봅시다. 이렇게 된 것 같아. 자, 어쨌든 여러분들한테도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그런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줘요. 그리고 혹시 딴 사람들한테 내가 괜히 그런 의견 냈다가 딴 사람들이 너는 왜 쓸데없이 그런 걸 하냐라고 욕먹을 것 같은, 비난받을 것 같은 사람은 비공개로 채팅해서 보내줘도 되고, 아니면 이 클래스 같은 데서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도 되고, 여러분들 뭐 의견은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으니까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고요. 뭐 또 얘기하지만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질문할 거, 뭐 아니면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채팅창에다가 글을 올려주면 제가 피드백 해줄게요. 자, 현재 참가자가 32명이야. 10시 4분인데 생각보다 저조하네. 41명이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출석을 합시다. 이걸로 할 필요가 없구나. 스마트 출석,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출석해줘요. 자, 번호는 135번. 엄청 빠른 속도로. 오케이. 출석 다 된 걸로 알고 종료할게요. 자, 이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은 지각이다. 왜? 이제 줌 2번째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고 제 시간에 들어오기를 기대하니까. 현재 들어온 사람 중에서 출석 안 된 사람 없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못했던 부분 마저 합시다. 자,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3장 브랜드 관리를 위한 시장 전략 수립이었고요. 그 프로세스 대충 살펴보면 뭐 표적 시장 선정하고, 이거 외부 브랜드 프로파일 분석하고 내부 브랜드 프로파일 분석해서 브랜드 컨셉에 대한, 컨셉을 도출하는 게 아니라 컨셉에 의한
몇 가지 대안들을 도출하는 이런 거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외부 프로파일 분석이라는 게 이제 경쟁자, 시장에서의 경쟁자, 그리고 경쟁자의 브랜드가 뭔가 뭐 더 자세하게는 그 브랜드의 유사점, 차별점, 우리 브랜드와의 그런 거를 분석해보고, 그다음에 내부 브랜드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새롭게 그 해당 시장에 나가야 될, 내보내야 될 브랜드 말고 기존에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존 브랜드들이 어떤 게 있고 이제 새롭게 진출할 그 브랜드와 어울릴 것이냐를 분석하는, 그게 이제 외부 내부 브랜드 프로파일 분석이라고 했었어요. 뭐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이제 본 거고, 여기부터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포지셔닝을 개발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좀 전에 살펴봤던 여기에 브랜드 컨셉 대안의 도출과 거의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브랜드 포지셔닝을 위해서는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품 속성, 그 해당 시장에 진출할 브랜드를 이제 이용할 제품이 어떤 속성이 있느냐. 그 속성을 가지고서 그 속성에 있는 거를 이용해서 포지셔닝 할 거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컨셉의 대안을 도출할 때 이런 제품 속성을 활용할 거냐라는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어떤 사용과 관련된 상황적인 그런 거를 이용할 거냐라는 거죠. 뭐 여기 보면 뭐 컨디션의 숙취 해소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요즘에 보면은 또 독특한 그 숙취 해소 음료 광고하죠. 뭐 예전에 여명 808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이 숙취 해소 시장이 꽤 매력적인가 봐. 그리고 술 마시는 사람들 많기는 많은가 봐.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제품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제품 범주를 이용한 포지셔닝이야. 그러니까 제품의 카테고리. 그래서 그 뒤에 설명을 보면 특정 제품군과 관련시켜서 포지셔닝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녹차를 이제 어떤 브랜드를 갖고 포지셔닝을 하는데, 이제 녹차는 카페인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카페인이 들어있는 홍차와 커피에 딱, 뭐, 여기서 관련시킨다는 건 꼭 이게 뭐 홍차와 커피하고 비슷하다, 그게 아니라 카페인이 있는 홍차와 커피에,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걸 이용하는 거지. 카페인이 들어있는 홍차와 커피인데 우리 녹차는 카페인이 안 들어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카페인이 들어있다라는 거와 안 들어있다는 걸 서로 연결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포지셔닝 한다,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쟁자 포지셔닝. 시장에 강력한 경쟁자나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그 경쟁자를 이용해서 자기들을 포지셔닝 하는 거죠. 뭐 여기 예를 보면 내가 여러 번 얘기했던 그런 사례인데, 렌터카 업체인 에이비스가 이제 유명한 1위 업체인 헐츠의 자기들을 연결시켜서 헐츠는 1위고 우리는 2위다.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헐츠만큼은 못하지만 헐츠 다음 가는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갖고 상당히 효과를 봤던 그런 사례가 있었죠. 뭐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하이트 맥주 출시할 때도 오비 맥주, 시장의 소비자들이 오비 맥주를 불매운동하고 싶어 할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오비 맥주처럼, 아니면 이제 오비의 모기업인 두산처럼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을 이용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쓴 개념이 어 천연 안반수로 만든 하이트 맥주 이렇게 했죠. 물론 뭐 천연 안반수로 만드는 게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라는 그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오비 맥주의 환경 오염이라는 거를 은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뭐 천연 안반수 이런 개념을 쓴 거야.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경쟁사를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유효해서 결국은 그 당시에 화이트 맥주가 오비 맥주의 시장 점유율을 제껴버렸던 그런 일도 있었죠. 어쨌든 브랜드를 포지셔닝하기 위해서는 그 브랜드의 어떤 의미, 컨셉을 소비자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주로 이런 제품 뭐 속성이나 사용 상황이나 아니면 뭐 제품의 범주라든지 아니면 경쟁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용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우리 브랜드가 우리 제품이 어디쯤에 있다 경쟁자에 대비해서 어디쯤에 있다 라고 이렇게 자리매김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브랜드 포지셔닝 도출 과정, 뭐 주요 고객 욕구를 파악하고 자사 브랜드와 경쟁 브랜드 포지셔닝을 분석하고 이게 뭐야? 아까 봤었던 여기 보면 이제 이거 아니구나. 아, 이거다. 외부 브랜드 프로파일 분석이죠. 그렇잖아. 자사 브랜드와 경쟁 브랜드의 포지셔닝이니까. 그다음에 3단계는 새로운 브랜드 포지셔닝과 자사의 기존 브랜드의 포트폴리오 간 적합성이니까 이것도 결국 뭐야? 내부 브랜드 프로파일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그림을 조금 다르게 그려 놓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 효과적인 브랜드 포지션 스테이트먼트가 개발된다. 스테이트먼트라는 거야. 스테이트먼트라는 거는 이제 찾아보면 뭐 어떤 뭐 문장, 뭐 선언문, 뭐 이게 짧은 문장이야. 그러니까 뭐 광고로 치면 카피 같은 그런 거. 근데 이건 카피는 아니고 브랜드의 어떤 컨셉을 나타내기 위한 짧은 문장,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문장, 이런 게 이제 결국은 브랜드 포지셔닝 스테이트먼트라고 할 수 있죠. 결국은 뭐 포지셔닝이 도출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보면 이 그림은 제품 지각도 perceptual map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제품군에 있어서 아니면 어떤 제품 시장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뭐 2차원적인 공간에다가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진통제를 이제 그려놓은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제품과 경쟁 제품들을 평면상에다 그려놓은 거 이게 이제 제품 지각도인데 이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냐면 우리 제품이나 브랜드를 포지셔닝 하는데 그 포지셔닝 하는 게 결국 뭐야? 개념적으로도 포지셔닝이 되지만 이렇게 시각적으로 뭐 2차원이든 3차원이든 시각적으로 보여지게 객관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물론 뭐 객관적이라는 게 과학적이라든지 뭐 충분히 음, 100% 신뢰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눈으로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그려놓으면 우리의 위치 이런 게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도 명확하게 보이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 지각도를 그린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과학적이라든지 아주 정밀하게 뭐 신뢰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사실 아니야. 이거 이 퍼셉츄얼 맵을 그리는 프로그램도 아니 프로그램 통계 방법도 있긴 있어요. 뭐 다차원 척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방법인데 그걸 개발한 그 통계학자조차도 이게 썩 믿을만 하지 못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이게 되면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히 믿는다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쟁자 아니
그 회사 내부에서 조직원들 간의 의사소통도 훨씬 쉽죠. 말로 얘기하는 거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자료를 만들어 놓고 서로 공감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계속 여러 번 얘기하지만 아주 객관적이거나 신뢰성이 높지는 않지만 적어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런 지각도를 업계에서 많이 써요. 자, 이렇게 해서 3장은 다 마쳤어요. 이제 브랜드 관리를 위한 시장 전략은 마쳤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 내용인 4장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전략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브랜드를 뭐 시장 환경 조사하고 그 다음에 외부 뭐 브랜드 프로파일, 내부 브랜드 프로파일 이런 거를 또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브랜드의 컨셉에 대한 대안들을 도출하는 이것까지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앞에 단계도 뭐야? 결국은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단계고 지금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하는 것도 결국은 뭐야?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앞에 3장에서 봤던 거의 이후 과정이죠. 연속 선상에서 브랜드를 구체화하는 그런 그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있다가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뭐 브랜드 관련된 업무를 하거나 이럴 때 이걸 잘 이용하면 상당히 좋을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 다행히도 이 전체 과정을 꽤 잘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4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단계는 앞에서 본 거야. 3장의 전반부. 그 시장 분석하고 소비자 분석하고 경쟁사 및 자사 분석. 경쟁사 및 자사 분석에 이제 결국 뭐까지 들어가냐면 아까 봤던 외부 브랜드 프로파일, 내부 브랜드 프로파일까지 다 포함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상황 분석은 다 했어. 이 상황 분석은 적어도 4장에서는 안 다룰 거야. 앞에 3장에서 다 충분히 언급했으니까. 그럼 이 4장에서는 뭘 할 거냐 하면은 이 2단계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3단계로 가치 제안이라는 거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2단계, 3단계는 결국 추상적 개념에 대한 얘기로 뭔가 구체화되는 형태로 구체화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여기까지만 되어 있는 상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그걸 형태화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이 4단계 주요 브랜드 구성 요소의 개발이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브랜드다. 그럼 뭘 생각해? 브랜드 이름이 뭐야? 그리고 어떤 로고가 어떻게 생겼어? 뭐 심볼이 뭐지? 뭐 이런 거를 눈으로 보고 이해하거나 판단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가 다 개발된다라고 하면은 이 4단계까지 끝나야 결국은 외형적인 형태로 가시적인 형태로 브랜드가 완성된다고 보는 거죠. 물론 그 형태적으로 보이는 거는 결과물일 뿐이고요. 실제 그 브랜드의 뭐 내용, 그 브랜드가 주는 뭐 의미 이런 것들은 이제 1, 2, 3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죠. 어쨌거나 이 4장은 2단계, 3단계, 4단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2단계, 3단계, 4단계에 대해서. 먼저 2단계를 보죠. 자, 2단계 이제 요 그림 보면 앞에 표에서 일부분을 잘라 갖고 온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일단 아이덴티티 이 4장의
제목이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야. 결국 아이덴티티가 핵심이야. 물론 이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그거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다음 단계 다음 단계에서 결국은 눈에 보이는 브랜드 디자인이 나오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비자는 그 가장 핵심이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한눈에 못 알아보죠. 왜? 소비자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디자인이야. 그래서 내가 핵심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게 100% 소비자한테 전달될지는 알 수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갑자기 떠오르는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페리오다. 치약 브랜드. 페리오. 그러면 페리오의 핵심 아이덴티티, 핵심 정체성이 뭐지? 라고 일반 사람, 나 같은 소비자한테 물어보면 몰라? 그냥 치약 아니야? 라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파악이 안 되니까. 근데 이 페리오라는 브랜드를 처음에 만들 때 그냥 야 칫솔 치약을 위한 브랜드 뭐 하나 필요한데 그냥 야 우리 페리오라고 부를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과정이고 좀 전에 이제 우리가 봤던 그런 과정들을 뭐 아주 신중하게 정하든 아니면 좀 간이 형태로 나아가든 결국은 그 과정을 다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 페리오라는 이름이 아직 안 정해졌을 수도 있고 자, 이 뭐 치약의 새로 나오는 브랜드 이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뭘로 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이 프로세스와 그 프로세스에서의 그 각 단계의 중요성과 소비자들이 거꾸로 최종 결과물을 보고 그 전 단계에서 있었을 어떤 개념이나 이런 걸 이해하는 거하고는 좀 별개라고 봐야 돼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보면 자, 여기 보면 아이덴티티가 두 가지가 있어. 한 가지는 핵심 아이덴티티가 있고 또 하나는 확장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야. 자, 원래 기업이 그 브랜드에 갖추고 싶은 그 브랜드에 넣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이겠죠. 핵심 아이덴티티야. 근데 왜 이거를 확장 아이덴티티로 또 이렇게 노란 걸로 감싸느냐 하면은 그 핵심 아이덴티티를 소비자들이 들었을 때 아니면은 뭐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브랜드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광고 이런 걸 봤을 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야. 그 개념이 쏙 들어오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볼까? 여기 보면 핵심 아이덴티티. 자, 맥도날드 언제 어디서나 동질의 음식이라는 게 이제 뭐야 여러 개의 점포가 서비스를 하는데 여기는 맛있고 저기는 맛없고 그럼 이게 이제 이질적인 거죠. 근데 다 비슷한 정도의 수준을 갖는 동질의 음식을 쉽게 먹을 수 있는 편리함이야. 결론은 뭐야? 편리함이야. 편리함. 맥도날드는 편리함에 핵심을 두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맥도날드 편리함 이러면 뭔 소리야? 라고 그래서 와닿지 않는다는 거야. 도대체 왜 저런 식의 개념으로 브랜드를 가져가느냐? 와닿지 않죠. 그럼 이제 그거를 좀 더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니면 뭔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확장시키는 거죠. 그 아이덴티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사례를 안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의 확장 아이덴티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5분 만에 즉석으로 준비되는 음식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럼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해하죠. 아 금방 편리하게 그러니까 금방 준비되니까 편리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싶은
핵심적인 그 아이덴티티를 소비자한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확장시키는 거. 그게 결국은 뭐야? 확장 아이덴티티라는 거야. 자, 존슨앤존슨 거기 사례, 핵심 아이덴티티의 사례에 보면 여기는 보면 뭐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믿을 수 있고 품질 좋은 의약품 뭐 이런 거. 자, 여기 보면 이제 존슨앤존슨 브랜드 나오는데 여러분들 화면 보이죠? 안 보이면은 그 채팅창에 얘기하세요. 인터넷 화면으로 바뀐 거 보이죠? 자, 이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는 의약품보다는 이런 거, 로션류, 뭐 베이비 유아용품 이런 걸로 더 익숙해져 있죠. 근데 이제 원래는 존슨앤존슨인데 여기 보면 이제 유아용품 같은 경우는 존슨즈 뭐 베이비 로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결국 뭐 회사는 존슨앤존슨인데 자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 보면 다시 돌아가서 꼭 의약품이 아니라도 믿을 수 있고 품질 좋은 이런 그런 개념인 거야. 믿을 수 있고 품질 좋은. 자, 그런 개념을 이제 핵심적인 걸로 두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더 확장된 형태의 아이덴티티를 가져간다. 뭐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확장된 아이덴티티로 소비자들한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제품과 관련된 연상들, 뭐 연상이라는 게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야. 제품과 관련된 이미지를 이 확장 아이덴티티로 만들든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죠. 뭐 5분 만에 먹을 수 있는 뭐 패스트푸드, 뭐 5분 만에 뭐 준비되는 음식. 그러면 이제 뭐 제품과 관계되는 거죠. 응. 자, 뭐 그런 식이든지 아니면 조직이라는 건 이제 기업이죠, 기업. 기업의 어떤 조직 성격 이런 거와 관련시키든지 아니면은 그도저도 아닌 다른 제3의 여기서 이제 제품 외적 연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하고 연관시키든지 해서 아이덴티티를 확장된 형태로 왜 소비자들한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과정 그게 이제 핵심과 확장 브랜드 아이덴티티 과정이에요. 그럼 이제 요 각각 제품, 조직, 뭐 제품 외적 연상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제품과 관련된 연상을 보면 밑에 보면 또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품과 관련된 것들도 분류해 보면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첫 번째가 뭐냐면 제품의 어떤 특정 카테고리에서 전형성, 어, 전형성을 갖게 하는 경우이죠. 이 전형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밑에 설명이 돼 있죠. 제품 카테고리가 제시되었을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브랜드 이런 거를 전형성이 있는 브랜드라고 하는 거야. 뭐라 그래야 돼? 전형성을 어디를 대표한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화물차? 아니 화물차는 아니고 화물 그러니까 봉고 이 봉고 같은 거 봉고류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카니발이나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뭐 봉고 이렇게 부르는데 왜 봉고라고 부르냐면 예전에 기아에서 봉고라는 그런 그 카니발류의 차를 만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의 뇌리에 굉장히 깊게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지금은 단종되고 브랜드도 사라졌지만 그런 봉고 같은 게 뭐냐면 전형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형성. 여기 그 그림에 보면 프린터가 있죠. 프린터 사례가 이제
사진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휴렛 패커드가 사진으로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게 뭐야? 프린터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뭐야? 휴렛 패커드라는 거야. 여러분들 동의할 수 있어요? 공감이 가? 안 가죠. 왜? 우리나라에서는 휴렛 패커드가 복사기 시장을 대표할 수 없죠. 대표할 수 없어. 그렇지만은 미국 같은데 이런 데서는 휴렛 패커드가 한때 이런 복사기 시장을 거의 좌지우지하고 그랬으니까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휴렛 패커드 그러면은 뭐야? 복사기, 프린터 이런 데에서 전형적인 브랜드가 되는 거죠. 뭐 그런 의미야. 대표할 만한 뭐 이런 개념이죠. 우리나라의 그 프린터 시장이면은 뭐 어디 있을까? 캐논이나 삼성 이런 데가 더 전형성이 있죠. 자, 어쨌거나 그런 그 전형성이 있으면 그런 전형성을 갖고 뭐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근데 거기 보면 뭐 전형성이 형성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선두주자일 때. 당연하죠. 뭐 선두주자의 사람들이 눈에 띌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경쟁사에 비해서 큰 규모로 인식이 될 때. 뭐 다 비슷한 얘기네.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핵심 속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때. 그 다음에 장수 제품이라는 게 오래 간다는 거죠. 되게 오랫동안 팔리고 소비자들도 인식하고 있는 그런 제품으로 소비자한테 친숙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볼펜 그러면 모나미 153인가? 뭐 그 볼펜이 생각나죠? 그럼 결국 뭐냐면 그 특정한 한번 찾아볼까? 그래. 모나미 딱 나오네요. 153. 자, 이거죠? 이런 형태의 볼펜. 이게 볼펜을 대표할 만한 볼펜을 대표할 만한 그런 형태죠. 물론 뭐 제일 좋은 볼펜은 아니지만 그 대표할 만한 그런 뭐야? 전형성이 있다.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거를 표라고 그래야 되나? 그림으로 다시 정리해 놓은 거예요. 뭐 같은 내용이야. 결국 보면.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제품과 관련된 여기에서 제품과 관련된 연상을 설명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제품 범주의 전형성을 이용하는 거고 이제 좀 더 많아요. 제품과 관련된 게. 두 번째 제품 특성을 이용하는 거죠. 제품 특성. 그래서 이제 어떤 제품의 구체적인 특성을 브랜드 아이덴티티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밑에 있는 거 뭐 가격, 뭐 품질, 디자인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굳이 이걸 얘기할 필요는 없고 여기 지금 보면 이거 핸드폰과 관련된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접히는 폰, 뭐 폴더블 폰이라고 그러나 뭐 폴더폰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아주 소비자들한테 인식시키는데 유리하죠. 왜? 경쟁회사 제품은 접히는 게 거의 없잖아. 뭐 접히더라도 뭐 화면이 분리돼 있다든지 뭐 아니면 뭐 품질이 조잡하다든지 뭐 이런 거니까 뭐 그런 식의 구체적인 특성이죠. 뭐 또 생각나는 게 뭐 전기차, 전기로 가는 차. 그러면 이제 아주 독특한 왜 그러냐면 다른 대부분의 차는 내연기관 엔진이 들어있는데 뭐 전기로만 가는 차를 만드는 뭐 테슬라 같은 브랜드 이런 경우에는 자기네들 제품 특성으로 아주 브랜드의 그런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편리하죠.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상당히 좋은 평가, 뭐 국내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테슬라가 그런 그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내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다 전기차만 만든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크지만
그 회사가 좋은 평가를 받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자율주행에서 가장 퍼포먼스가 높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제 손 안 대고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어떤 다른 경쟁사보다도 잘 갖춰져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테슬라를 다른 경쟁 자동차의 브랜드하고 구분짓는 그런 특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어떤 우리나라는 아니었나 뭐 어떤 그 영상에 보면은 차 가게하고 지는 자고 있는 거 누가 옆에서 달리면서 영상으로 찍었던 거 그게 이제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조작이 아니죠.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대단해. 목숨 걸린 건데. 어쨌거나 제품 특성을 갖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품질 대비 가격. 보통 이제 가성비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품질 대비 가격 같은 경우에 이제 품질 대비 가격이 좋다로 아이덴티티를 가져갈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품질 대비 가격이 되게 안 좋다. 안 좋다는 게 뭐야? 너무 비싸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고가품.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명품? 뭐 이런 것들 뭐 어디서 잠깐 나왔더라? 에르메스 가방이 10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나? 뭐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은 품질 대비 가격을 논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것들도 사람들이 멋있어, 좋아, 나도 갖고 싶어 인정하면 되는 거야. 꼭 품질 대비 가격이 좋을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그거와 관련해서 정체성을 구축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밑에 설명에도 보면 프리미엄 제품군, 가치 제품군, 그리고 저가 제품군. 저가라는 건 품질도 낮고 가격도 낮은 거죠. 저가 제품은 품질도 낮은 거야. 자, 어쨌거나 뭐 그런 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그 브랜드가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그 소위 얘기하는 스파 브랜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기획해서 소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재고 소진하고 뭐 발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식의 이제 형식을 갖고 있는 브랜드들이 이제 스파 브랜드라고 하는데, 전 세계 스파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 1위인 회사 자라죠. 자라.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라가 별로 맥을 못 쓰죠. 재수없는 유니클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어쨌든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이제 1위죠. 아직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니클로가 되게 잘 나가는 브랜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제 전체 전 세계의 매출이나 인지도를 보면 유니클로는 굉장히 마이너한 기업에 지나지 않아. 자라가 이제 굉장히 규모가 크고 그 다음이 H&M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위가 유니클로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매출액의 격차는 엄청나게 크죠. 왜 그러냐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면 유니클로라는 그 브랜드 자체를 찾아보기가 어려워. 근데 이상하게 자라는 우리나라에서 맥을 못 써. 이제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 체형이 달라서 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 자라가 어디에서 시작된 브랜드냐면 스페인에서 시작된 브랜드야. 스페인 사람들은 신체 사이즈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해. 그래서 실제로 그 스페인이나 유럽에 갔을 때 자라 매장이 엄청나게 많거든. 거기 들어가가지고 옷 사 입는데 거기서 한국 사람들 사 입는 사람들 되게 많아. 근데 거기서 입으면 되게 그럴듯하거든. 근데 한국 매장에 온 걸 입으면 다 이상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뭐 유니클로만 활개치지 않고 이런 자라나 H&M이나 아니면 국산 토종 브랜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일본 향 브랜드들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내 개인적인 그 의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품과 관련돼서 네 번째 그 사용 상황이죠. 사용 상황에 맞춰서
아까도 뭐 비슷한 얘기가 처음에 있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게토레이 얘기가 나오죠. 처음에 게토레이는 스포츠 음료라는 식으로 포지셔닝을 했어요. 처음에. 잘못한 거지. 물론 뭐 꼭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게토레이라는 음료를 사람들한테 아주 독특한, 아주 그 별난 그런 위치에 있는 음료라고 인식시키는데 성공했으니까. 그냥 그저 그런 음료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스포츠 음료라고 이제 자리매김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 뭐 게토레이는 스포츠 음료야 라고 잘 인식을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안 사 먹는 거야. 왜 안 사 먹어? 게토레이는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만 먹는 거니까. 스포츠라는 게 뭐야? 전문 운동선수,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식축구나 아니면 무슨 뭐 농구 선수나 이런 선수들, 뭔가 좀 더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업 그 운동인들, 이런 사람들이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 굳이 내가 저런 걸 먹으면 뭐야, 오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사람들이 야씨 뭐 동네 축구하면서 무슨 네 게토레이를 먹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게토레이가 컨셉을 바꾸죠. 어떻게 바꿔? 스포츠 음료가 아니라 운동했을 때 먹기에 적합한 음료. 운동이라는 건 뭐야? 스포츠가 아니라 엑서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야. 엑서사이즈. 그냥 가벼운 운동. 뭐 뛰기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팔굽혀펴기도 하고 막 헉헉헉 힘들고 그럴 때 목마를 때 먹는 음료로 약간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재포지셔닝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음료를 먹을 때 꺼리낌이 없는 거죠. 왜? 뭐 조금 땀나고 힘들 때 먹기에 적합한 음료가 된 거예요. 뭐 좀점처럼 야씨 뭐 그거 했다고 그걸 마시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게토레이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음료수 시장에 뛰어 들어가는데 성공한 거고, 결국은 거기에 경쟁하다가 물론 처음부터 크게 경쟁력은 없었지만 그 포카리 스웨트 같은 경우에 이제 완전히 폭망한 거죠. 왜? 포카리 스웨트 같은 경우에 제품 컨셉이 되게 애매해. 여러분들 포카리 스웨트 그럼 뭐가 생각나요? 그 여배우가 흰색 드레스 입고 이렇게 뱅뱅뱅 돌면서 샤랄랄라 하는 그런 게 생각나거나, 아니면 물보다 흡수가 빠르다 이런 게 생각나. 자 그러면 뭐 드레스 입고 빙빙 도는 거는 그 제품을 사 먹을 이유가 전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물보다 흡수가 빠르다. 근데 왜 물보다 흡수가 빠른 게 좋으냐라는 거에 대해서 소비자한테 설득이 잘 안 되죠. 근데 게토레이 같은 경우는 명확한 상황 설정을 한 거야. 운동에 딱 맞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컨셉 싸움에서 훨씬 유리하니까 게토레이한테 포카리 스웨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내 시장 얘기야. 왜냐면 서구 시장 같은 데 포카리 스웨트라는 음료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빠르게 잠식당한 거죠. 그래서 현재 보면 이제 이런 이온 음료, 스포츠 이온 음료라고 그러나, 이 시장에서 게토레이가 1위고 뭐 그 파란색인가 파워 뭔가 그게 이제 2위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포카리 스웨트 같은 경우엔 어디서 만드냐면 동아 오츠카라는 회사에서 만들죠. 동아제약이 물론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모르지 그거야. 예전에 동아제약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제약회사 중에 돈을 많이 벌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뭘로 많이 벌었냐면 바카스로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바카스는 약품이다 아니다? 의약품이 아니죠. 바카스는 그냥 음료야. 사실상 음료야. 물론 약국에서 파는 음료이지만 뭐 피로회복제 뭐 그런 이름으로. 근데 그 바카스 음료로 그 의약품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야 우리 이런 쪽으로 좀 더 해보자 해가지고 생각한 게 그 이온 음료. 근데 자기들이 만들어서 팔기에는 경험이나 기술이 딸리니까 일본에 있는 오츠카라는 회사하고 합작해서 동아 오츠카
세우고 그걸 이제 포카리 스웨트를 국내에 도입한 거예요. 포카리 스웨트는 원래 일본 제품이죠. 우리나라에 그런 거 보면 정말로 속속들이 일본 회사, 일본 제품들이 아주 일상생활에 파고 들어와 있어요.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게토레이 사용 상황에 맞춰서 브랜드를 아이덴티티를 만들었다 이런 거죠. 하나만 더 하고 쉽시다. 자, 5번째. 그러니까 제품과 관련된 5번째야. 사용자.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야? 이 제품은, 이 브랜드는 어떤 사람들이 쓰는 그런 제품 이런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한 그 명품류죠. 명품류는 어떤 사람들이 쓰는 거야? 상당히 돈이 있는 일부 소수 부자들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네들 명품을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 밑에 사진에 LG전자가 상류층의 고소득 소비자 집단을 겨냥해서 강남구 학동로에 시그너처 키친 스위트 전용 매장을 열었다. 인 거야. 나는 모르겠어 이거. 처음 들어봐. 근데 어쨌거나 여기 보면 시그너처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그너처. 한번 찾아볼까? LG 시그 네. LG 시그너처. 자, 이게 이제 LG 시그너처 시리즈죠. 이러한 제품들이 들어간 뭐야? 키친이라는 거야. 부엌 아니면 뭐 생활 공간. 그걸 이제 직접 그 데모를 하겠다는 거죠. 공간을 만들어서. 그럼 이제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야, 이 정도 고급 인테리어를 한 집에 어울리는 제품이구나. 그럼 우리 집도 이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좀 모든 사람들이 할 수는 없어요. 어떤 특정한 사용자들, 상당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자, 여기 나오는 시그너처 시리즈의 제품들은 상당히 고가예요. 여기 있는 냉장고 있죠? 이상하게 생긴 이 냉장고. 이 냉장고 하나의 가격이 1,000만 원 있죠? 그 옆에 있는 뭐 세탁기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에 준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급 제품이죠. 그 다음에 또 LG에서 오브제. 네, 오브제 시리즈를 내놨죠. LG 오브제 시리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광고 본 적 있을 거야. 이건 이제 복고 형태의 TV.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이게 둘 중에 하나가 공기청정기죠. 그리고 하나는 소형 냉장고, 또 하나는 블루투스 스피커. 이런데 가격대가 어떻게 되냐면 2, 300만 원대가 되는 거죠. 자, 뭐 2, 300만 원대면 괜찮네. 괜찮죠? 스피커 하나에 2, 300만 원. 그리고 뭐야? 공기청정기 한 개에 조그만한 거 한 개에 2, 300만 원. 납득하기 좀 어려운 가격이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LG가 가전제품에서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고 이미지도 좋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제품의 종류를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다양화시키면서 제일 비싼 고급 최고급 유로 시그너처 시리즈를 내놓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비싼, 그것만큼 비싸진 않지만 약간 좀 더 비싼 일반 제품보다 비싼 차별화된 제품으로 LG 오브제 시리즈를 내놓은 거고, 그 밑에 있는 일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LG 가전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차별화해서 여러 계층들에게 제품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LG 시그너처는 LG 시그너처, 이 시그너처는 이제 LG와 시그너처를 합친 두 개 브랜드를 합친 이제 복합적인 브랜드인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야? 그걸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전적 여력이 있는 누구야? 소비자들에 기반해서 브랜드를 세분화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서 잠깐 쉽시다. 근데 일단 쉬기 전에 뭐 쉴 사람들은 쉬는데 출석해서 늦게 온 사람이 있죠. 윤석희가 지각이라고 했는데 어디 갔어? 지각. 또 늦게 온 사람 지금 35. 35명이면 박은경. 오케이. 자, 박은경 바꿨고 또 없어? 지금 현재 보면 34, 34, 35, 한 명 차이 있는데? 한 명? 본인이 얘기 안 하면 몰라. 없어요? 출석 안 한 사람. 나병훈? 깜찍? 그거는 두 번째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지각 더 이상 얘기할 사람 없어? 그러면 일단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11시 5분부터 다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내가 비디오하고 소리는 중지시켜 놓을게요.